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또다시 불이 나 이용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났을 당시에 기내 사진을 YTN이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승객 머리 위로 짐을 보관하는 선반에서 불길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화재 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운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막 불길이 치솟기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승객들 머리 위 선반 안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붉은 화염이 일렁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깜짝 놀란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불이 난 곳을 쳐다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희미하게 29라는 숫자도 보이는데 선반 안에서 불길이 보이는 것을 볼 때 이미 불이 상당히 번진 상태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20번대 후반에서 30번대 초반 좌석 선반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큰 불로 이어졌다고 진술했는데 30번대 좌측에서 불이 났거든요. 승무원이 여기 와서 그 불을 끄려고 했는데 불을 못 끄고 30번 승객하고 서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불난 바로 뒤에 바로 밑에 앉아 있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그걸 열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승무원이 열지 말라더라고요. YTN이 확보한 기내 사진을 통해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선반 속에 있는 어떤 물체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승객들 짐에 딸린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등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항공기 기체의 전기적 이유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휴대용 배터리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전자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배터리들, 이런 배터리류에 의한 화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내 사진은 화재 원인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들도 사고 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에어부산 측은 화재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보조 배터리 화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불에 탄 에어부산 항공기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항공기 윗부분은 완전히 불에 탔고 양쪽으로 슬라이드가 펼쳐져 탈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 주기장, 홍콩으로 이륙 직전 항공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BX391 편은 항공기 윗부분 곳곳이 검게 탄 채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뒤편부터 조종석까지 불이 이어진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화재가 중간 부분에서 앞쪽으로 연기가 계속 말려오고 계속 터지는 소리가 심하게 나면서 좀 연기가 많이 자욱하게 덮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공기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좌측편에 비상 에어 슬라이드 2개와 우측편에 1개가 펼쳐져 있어 비상 탈출 당시 긴박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항공기 주변으로는 전날 화재 진압에 쓰인 특수 액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고로 비화될 수 있었는데 그나마 인명 피해가 그 정도로 그친 것에 대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 당시 공군도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군 소방대는 비상대기에 있는 13명과 항공기용 소방 차량을 화재 진압에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소방당국, 경찰, 국과수 등은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손조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발화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항공사 등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비상탈출한 탑승객과 승무원 176명 가운데 165명은 자택으로 귀가했고 10명은 호텔에 투숙 중이며 1명은 입원 치료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설날을 맞았습니다. 별다른 일정 없이 변호인을 접견하며 재판에 대비했는데 구치소 일대에선 지지자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을 구치소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다른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아침엔 떡국을, 점심엔 청국장으로 끼니를 때우며 외부 일정 없이 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 최소 2달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당분간은 구치소에서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설 당일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설 명절에도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측근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었지만 현행법상 공휴일엔 일반인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구치소를 찾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협위원장들도 면회 없이 서신만 전달했습니다. 연휴 내내 구치소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을 향한 설 인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오는 31일부터는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사도 구치소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대 혼잡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과거에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하거나 피고인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론 최초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엔 어떻게 임할지도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가량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달 안에 심리가 끝나지 않자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결정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이때부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어진 공판에 모조리 불출석하며 선고까지 걸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4년 만인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6달가량 진행된 1심 공판 대부분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이어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1시간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 2년 반 만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도 이르면 이번 주 사건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연휴 직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재판을 노리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규정을 근거로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 사항인 만큼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내란 사태 관련자들이 줄줄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4일 진행되는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이뤄집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정치인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온 만큼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뒤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 모인 특전사 요원을 철수시키란 걸 의원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의 진위도 검증대에 오르게 됩니다. 증인이 특전사 곽종근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지만 채택 증인이 늘어날 경우 탄핵 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심리, 선고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전인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연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여당은 최근 드러난 문형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와의 SNS 대화를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3년 전 녹취를 공개했는데 사실상 여권 내 극우 행보를 저격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당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원외 인사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연휴라 면회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대통령 근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란 설명인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여론전도 잊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일부의 가족이 국회 탄핵 소추단과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대통령 퇴진 활동에 함께한 내용이 알려진 상황에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SNS 공개 대화 등 과거 행적을 둘러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3년 전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소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공개된 녹취는 명품 가방 수수 당시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로 극우, 극좌가 나라를 망친다는 김 여사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되면 좌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며 누구보다 통합을 원하는 게 본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과 같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을 사실상 지지했다는 지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의 녹취 공개는 극우 성향을 의심케 하는 대통령과 여권 일각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재개되고 남은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판단도 나옵니다. 여당은 일단 헌재 흔들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 리스크로 전선 넓히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친문계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내 일극체제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표는 마침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설 연휴 기간 비명계가 날로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설 당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지표가 민주당에 큰 숙제를 주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과 포용을 주문했습니다. 상대와 다름을 증명하는 길은 비판과 반대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 문화라며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이름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비명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내에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헐뜯었던 이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독일에서 조기 귀국한 김 전 지사가 이 대표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당내 주류를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김 전 지사 말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비명계 인사들은 최근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현실화할지 모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활동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란 해석과 함께 이들의 결집이 더욱 가시화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일종의 조직과 같아지겠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현재 민주당을 1극 체제로 보는 게 맞는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문 전 대통령 예방 자리에서 비명계의 지적에 어떤 메시지로 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현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도 직무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한 결정을 두고 여야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 가운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탄핵소추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야당의 반발 속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국무회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여당의 비판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새해 들어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한 달 만에 제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6건에 달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과 경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갓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장벽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모험적이거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고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됐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다시 한번 행사한다면 야당의 탄핵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할 상무장관 지명자는 한국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 내 제품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의 인하 압박에도 연준이 결국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금리 결정 회의가 2시간 전쯤 끝났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독립기관인 연준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도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압박에 대한 질문에 논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고율 관세 등에 따른 물가 인상 우려 등에 대해서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청문회에선 한국 기업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고요? 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일본 같은 동맹들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해외 기업과의 합작 투자 방안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특히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산업을 지목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Steel in Japan and appliances in Korea. I mean, they've just taken advantage of us. It's time for them to partner with us and bring that production back home. So I think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to increase their manufacturing productivity at home. 반도체 보조금 지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이행할 건지 질문에 러트닉 후보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계약한 내용을 우선 읽어보고 그 뒤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지원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권 교체 전에 바이든 행정부와 지급받기로 계약을 마쳤지만 지급이 보류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Contracts that have been finalized. That's the only contracts I'm talking about now. Will you honor them? I can't say that I can honor something I haven't read. I will read it, and I can happily sit with you after I've read it. 다만 러트닉 지명자는 이 반도체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훌륭한 착수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도 반도체법을 검토해 제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아 계약한 대로 보조금을 지급할지 끝내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 문서를 철회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지 시간 29일 각 정부기관에 발송한 통지에서 지난 27일 하달한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관련 메모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DEI 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해 이름을 X로 바꾸면서 자유언론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X는 정치적 논란과 사용자 이탈을 불러오며 머스크의 개인 일기장이 됐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앞으로 X는 어떻게 될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스크는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유해 콘텐츠 검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러자 음모론이나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머스크 스스로도 논쟁이 될 만한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X를 통한 머스크의 발언은 매번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I mean, historically, entrepreneurs have had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country, especially America, and over politics. So in that regard, that's not entirely new. But in terms of the influence on social media and digital technologies, that is something new. 머스크는 이런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X를 개인 일기장으로 활용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가입자 수백만 명이 블루스카이 등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탔고 광고주 30%가 X에 광고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과 옥스퍼드대 등 유력 언론과 공공기관들이 X의 콘텐츠 게시를 중단했습니다. Today, what Musk has done is turned X into not a public sphere, but a sort of a blowhorn that is attempting to highlight his predilections, his ideas, his beefs, his views.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13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계속 손해를 보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플랫폼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전 거래를 비롯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슈퍼 앱으로 X를 키우려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스크 성격에 아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X의 이러한 변신은 소셜미디어의 미래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촉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30일 3차 인질 석방에서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태국 인질 5명 등 8명을 풀어준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하마스가 중재국을 통해 석방되는 이스라엘 인질의 이름을 통보했다며 민간인 여성 아르벨 예후드와 여군 아감 베르거, 민간인 남성 가디 모셰 모제스라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석방되는 태국인 인질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설 연휴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서쪽 상공에서 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철원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파주 영하 15도, 충주 영하 13도, 서울 기온도 영하 9도까지 떨어져 무척 춥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데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살얼음이나 빙판길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고 연휴 마지막 귀경길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폭설과 한파 여파로 귀경길은 험난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째 이어진 눈은 그쳤지만 고속도로 상행선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눈길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합니다. 길도 미끄럽고 조심해야 돼서 좀 약간 좀 피로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조심해서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강원 내륙과 충청, 호남 지역에는 사흘 동안 많게는 4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고 차량 정체도 더 심해졌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안길은 고속도로나 국도와 달리 이렇게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거나 도로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귀경길 정체를 우려한 시민들은 서둘러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눈이 밖에 좀 많이 와 있고 해서 조금 일찍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눈길 운전이 부담스러워 귀경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야 되는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그래서 여유롭게 한 일요일쯤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향에 남은 주민들은 송풍기까지 동원해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힘든 점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기상청은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한 만큼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추위가 찾아왔지만 다음 달인 2월엔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입춘 한파가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엔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3월은 예년보다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걸로 분석됐습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과 함께 찾아온 강추위 기세에 한반도 기온이 또다시 하강 곡선을 그렸습니다.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고 일부 내륙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에 찾아온 동장군의 심술은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예년보다 기온이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추위가 풀리고 이동성 고기압의 온화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본 겁니다. 지난해 늦가을 티베트 지역의 적은 눈덮임과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는 한반도 주변의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2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서울의 평년 최고 기온이 2도에서 9도 사이인데 올해는 10도를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수준의 겨울 추위는 사실상 끝났다고 분석했습니다. 2월은 봄을 준비하는 시기로 한파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올해 2월은 상순까지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중후반에는 기온이 오르며 점차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봄 역시 예년보다 포근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앞서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3월과 4월에도 높은 해수면 온도와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날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온화한 겨울에 이어 따뜻하고 건조한 봄 날씨가 예고되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 경북 칠곡에 있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달리던 귀경 차량이 뒤집히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꼭대기에서 붉은 화염이 일렁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몸집을 키우는 불꽃. 자정을 막 넘긴 시각, 경북 칠곡군 석저급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만큼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가 일대에 발송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명절을 보내던 주민들은 한밤중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설명절이라서 이제 가족들과 모이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피하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고요. 저도 지금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깜짝 놀라서 12층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 수도 배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문경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귀경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도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은 스스로 탈출했고 4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다들 비상등 켜셨고요. 순간적으로 엄청 막혔어요. 앞서 저녁 8시 50분쯤엔 강원 철원군 서면에 있는 농막에서 불이 나 건물 벽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설 당일에도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긴급 체포됐고 또 빌라에 살던 30대 남성이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빌라 창문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외벽까지 일부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에 파편이 가득합니다. 오전 11시 반쯤 경남 진주시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음이 나서 나가보니 그 빌라의 그 2층쯤이 그게 다 이렇게 폭발돼서 폭발이 시작된 호실에 살던 30대 남성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도시가스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 안쪽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침 8시 10분쯤 서울 신당역 인근 3층짜리 건물에 불이 나면서 연기가 역사에도 유입됐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2호선 열차를 30분가량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승객들 대피시켰죠. 초기에 그냥 셔터 내리고 무정차 통과시켰어요. 낮 12시 10분쯤엔 김포시 통진읍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돈사 2동이 타면서 돼지 3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광주 학동 아파트에선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64살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은 수백 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뜨거운 기름과 고온의 증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조리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끓어오르는 대형 튀김솥 앞에서 로봇팔이 움직입니다. 튀김끼리 붙지 않게 섞어주는 모습이 조리사의 손놀림과 비슷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다기능 조리 로봇을 도내 5개 학교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장비를 바꿔 달면 튀김과 볶음, 국물, 탕까지 모든 조리가 가능합니다. 솥 앞에서 뜨거운 데서 계속 저어주거나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리사님들이 덜 어깨를 쓰고 무거운 걸 덜 저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조리사님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도교육청은 로봇 도입으로 조리 종사자가 재료 손질과 양념 제조 같은 기본 작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본체 부피를 줄여 조리실 차지 면적을 최소화했고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감원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력 대체가 아닌 편리성 제공 측면에서 로봇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생과 효율 두 가지 가치에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단 인력 감원 없이 교직원의 건강과 확보를 위해서 상생에 우선 큰 가치를 두고 도교육청은 앞으로 거점형 튀김조리 지원실을 만들어 조리사 대신 로봇이 요리한 튀김을 인근 학교 급식실로 배송해 위험 요소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엔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습니다. 날이 추워져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 최초로 심혈관 중재 시술을 보조해주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로 환자를 보며 조이스틱을 1mm씩 원격 조종하자 얇은 혈관 속 와이어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막힌 부분을 찾아주는 가이드 와이어로 혈관을 넓히는 벌룬이나 이를 고정시켜주는 스텐트를 와이어 끝에 달아 시술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카테터 제어 로봇입니다. 이 카테터 제어 로봇을 활용하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임상시험을 20번 진행한 결과 시술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개발한 카테터 제어 로봇은 기존 시술에서 사용하던 조영제의 사용을 줄여 방사선 노출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특히 시술자의 손동작을 도와 정밀도를 높여 시술 시간도 단축합니다. 이에 수술 로봇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신기술 인증도 획득했으며 현재 임상시험 중으로 올해 중순쯤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5군데 이제 지정된 병원에서 실제 사용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정량적으로 이 제어를 1mm 단위로 또 각도에서는 0.5도 단위로 정확하게 제어를 해서 보다 더 정확한 시술, 그다음에 정확한 시술을 통해서 재시술의 이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섬세한 집도를 통해 정밀도를 높이고 오차 범위는 줄여주는 시술 로봇.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면접 준비도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담인데요. 이를 덜어주기 위해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김서영 씨. 면접에 입을 정장을 빌리기 위해 한 의류 대여점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옷부터 구두까지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저희 이렇게 블라우스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이렇게 셔츠로 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미팅하시겠어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은 어느새 신입사원의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정장과 치마, 구두까지 빌렸지만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새로 사려고 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대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확실히 면접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장을 대여하려면 1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들지만 무료 대여 서비스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시 필요한 정장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는 각 구군별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 역량가와 패키지와 저소득층에게 면접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배우들이 연초부터 연극 무대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노장 배우 박근형과 손숙을 비롯해 장르를 넘나들며 연기 영역을 넓혀온 정영주와 장영남까지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930년대 미국 뉴욕 중산층 가족이 경제 대공황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70여 년 전 초연된 이후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고발이란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연극계 3대상을 휩쓸었습니다. 무대 경력 60년이 넘는 박근형과 손숙이 고전 정극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연극 학도들한테는 이게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배우인 저로서는 그 배우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런 감정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어서 10년 전에 이 작품을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같이 하셨던 분들 또 이 작품을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다가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했던 꽃의 비밀도 10주년을 맞아 대학로로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 작은 마을이 배경으로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사라지는 줄거리입니다. 코미디 장인 장진 감독의 연출로도 관심인 이번 연극은 장르를 넘나들며 연기의 내공을 닦은 배우들이 무대를 꽉 채웁니다. 코미디는 사실 처음 도전해봅니다.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사실 벅차고 감당 안 되고 부담되고 하는데 장진 감독님 연극을 하다 예전에 했었는데 재밌어요. 그게 다 너무 재밌는데 진지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클로저 이후 두 번째 연극인 안소희와 출산 후 첫 복귀작인 이연희도 내로라 하는 선배들과 함께 무대 문법을 익힙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은 미술 작품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의 공간이 아닌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매개체로 재해석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낡고 훼손된 신전 기둥은 더는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온전한 기둥은 인류 문명이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를 은유합니다. 닮은 듯 다른 모습으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땅의 의미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방식에 의해 어떤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지는지 탐구하는 작가들의 전시회입니다. 송지윤 작가는 그리스 신전의 기둥 같은 건축물과 야자수, 이국적 향취가 나는 붉은 광석 등 이질적인 소재를 통해 이야기를 펼칩니다. 실제와 가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넘어서는 우리가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 모두 포용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해서 지나간 과거의 신화는 뒤로 하고 새로이 다가올 디지털 문명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풍경을 조금 시각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오다교 작가는 땅을 생명과 시간의 흔적이 퇴적된 근원적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흙과 모래, 숲과 같은 원초적 재료를 사용해 땅의 질감과 수분을 표현했습니다.
자연의 빛과 바람, 습도를 반영해 땅의 기운을 담아냄으로써 두 발 딛고 서 있는 땅을 경험하게 합니다. 작가는 이런 해당 작업을 통해서 단순히 자연을 어떤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본인을 좀 더 발견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Z세대인 두 작가는 지금 우리가 발 디딘 땅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통해 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내내 이어졌던 눈폭탄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제는 곳곳으로 눈이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다만 눈구름이 떠나가는 자리에 얼음장 같은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날씨 속에 한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가능성 많이 높은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상황 전자지도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체 구간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눈이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날리는 지역이 있어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전라권입니다. 전북 지역인 부안 일대인데요. 눈이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감속 운전 챙겨주셔야겠고요. 눈이 그쳐가는 곳들에서도 미끄럼 사고 가능성 높으니까 안전하게 감속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은 교량 위쪽이나 보고 계신 터널 진출 입구인데요. 이렇게 기온이 낮은 곳들에서는 더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터널 진입한 이후에도 감속 주행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관령 부근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핸들 꽉 잡고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서청주 부근 진출로 갓길 쪽에 고장차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버스 전용 차로제는 신탄진과 한남대교 사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2도, 대구는 영하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낮추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도, 대전은 2도, 부산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